하와이에서 절벽에서 밀치고 주사기로 공격했다는 혐의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존 박터는 이제 이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주장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주장들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형법 전문가를 모셔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로 앤 크라임 사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시 웨버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사이드바에서 사용하는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여러분께도 정말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트루스파인더입니다. 저희가 로 앤 크라임에서 조사할 때 사용하는 강력한 공개 기록 검색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름만 입력하면 주소 정보와 범죄의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께 어느 정도 안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루스파인더는 미국 최대 공개 기록 검색 서비스 중 하나로 유료 구독 시 거의 모든 사람의 보고서를 무제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거주 지역 성범죄자 조회도 포함됩니다. 정보를 확인해 안전을 지키고 truthfinder.com에서 공개 기록을 확인하세요. /LC 사이드바 이전에 다뤘던 이야기와 관련해 중요한 법적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마취과 의사 게르하르트 코에니 박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는 하와이에서 아내를 절벽 아래로 밀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위로 때리고 주사기로 찌르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사건 전체를 기각하려 합니다. 이 전략이 통할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드물고 이런 신청이 나오는 것도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모든 주장과 새로운 법원 제출 서류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측에서도 저희가 꼭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인데 당연히 여러분께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지 않고서는 그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게르하르트와 그의 아내 아리엘 코에니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와이 서마우이 산맥의 사설 커뮤니티에서 약 1,500만 달러짜리 집에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증언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는 와일루크의 마우이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했고 아리엘은 전업주부이자 원자력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에는 문제가 있었고 게르하르트는 아리엘이 자신을 속이고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녀가 그를 상대로 보호 명령을 신청한 법원 서류에 근거합니다. 이 청원서는 그가 그녀를 공격했다고 주장한 뒤 제출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AP통신에 따르면 아리엘은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원래 청원서에서 게르하르트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가 자신에게 불륜을 의심한 이유로 두 사람이 상담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불륜 의혹과 결혼 생활의 문제들은 계속되고 있거나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3월 23일로 넘어갑니다. 게르하르트, 아리엘. 그들은 휴가로 마우이에서 오아후로 짧게 비행하고 두 아들은 보모와 집에 남깁니다. 아리엘의 36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3월 24일 아침 경찰 서류에 따르면 게르하르트는 계획한 팔리푸카 하이킹 트레일에서 하이킹을 했습니다. 이 점은 주목해야 하며 저희가 이전에도 보도한 바 있지만 이 트레일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 구역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폐쇄 표지판이 있었고 게르하르트는 아리엘에게 셀카를 찍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리엘은 그 절벽 위에 있는 것에 대해 긴장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경찰의 공식 문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용입니다. 게르하르트는 절벽 끝에서 셀카를 찍자고 아리엘에게 여러 번 더 요청했습니다. 최근 결혼 생활 문제로 아리엘은 이 요청에 불안해했습니다. 아리엘이 절벽 끝을 지나 게르하르트 쪽으로 걸어가자 게르하르트는 아리엘의 어깨를 잡고 절벽 끝으로 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젠 지긋지긋해. 넌 거짓말쟁이 B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리엘이 두 사람의 자녀를 언급하며 설득하자 게르하르트는 그 애들은 우리 중 한 명만 가질 거야 라고 했습니다. 아리엘은 절벽 끝으로 밀려가던 중 게르하르트가 자신을 절벽 아래로 밀지 못하게 하려고 바닥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리엘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게르하르트와 몸싸움을 시작했고 게르하르트는 한 손으로 아리엘을 누르며 그녀 위에 올라탔습니다. 게르하르트는 다른 한 손으로 주사기와 약병을 배낭에서 꺼냈습니다. 그때 아리엘은 주사기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 멀리 던지고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리엘은 그 배낭이 게르하르트가 평소에 직장에 가지고 다니는 파타고니아 브랜드의 검은색 원숄더 가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계속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게르하르트는 아리엘이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계속해서 아리엘을 절벽 끝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아리엘은 게르하르트에게 그들의 아이들과 그의 부모님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며 진정하라고 애원했습니다. 게르하르트가 배낭에서 또 다른 주사기를 꺼내려는 듯 보였지만 잠시 진정하는 듯 하다가 아리엘 머리 근처 땅에서 돌을 집어들어 아리엘의 머리와 얼굴, 손 부위를 돌로 내리쳤습니다. 약 10번 정도였습니다. 게르하르트는 한 손으로 아리엘의 머리카락을 잡아 머리를 들어 땅에 내리찍었고 아리엘이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하는 동안에도 계속 돌로 반복해 내려쳤습니다. 두 명의 여성 등산객이 그 지역에 다가오자 게르하르트의 공격이 중단되었고 게르하르트는 아리엘 위에서 일어나 떨어졌습니다. 아리엘은 그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라고 외쳤고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911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리엘은 의료센터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게르하르트는 숲으로 도주했으나 대대적인 수색 6시간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도주 후 붙잡힌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게르하르트는 성인 아들에게 아리엘이 자신을 속여 죽이려 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언급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게르하르트가 아들에게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화를 끌 계획이라고 말했다고도 주장합니다. 지금 아리엘은 남편이 소프트볼 크기의 용암암석으로 그녀를 때려 머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WTA의 보도에 따르면 아리엘은 며칠 후 집으로 돌아간 뒤 마우이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영장에 따르면 그녀는 게르하르트 옷장에서 수상한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리엘은 여러 주사기와 다양한 약물 바이아를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리엘과의 전화 통화는 녹음되었습니다. 아리엘은 나이키 허리색에서 본 주사기들을 투명하고 일반적인 주사기라고 설명했고 나이키 허리색에서 본 바이알들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바이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 허리색이 게르하르트의 의료 가방이며 그가 마취과 의사로 출퇴근 시 항상 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허리색을 집에서 수거해 바로 오아후 섬으로 보냈습니다. 호놀룰루 경찰관이 그 가방을 수색했고 안에 있던 것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러 개의 주사기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마취제 약물이 담긴 여러 개의 바이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당연하게도 아리엘은 게르하르트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에는 그에게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결국 그것을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가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그녀의 변호사는 이것이 형사사건에 집중하려는 방법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건 제쳐두고 알겠죠? 대배심이 게르하르트를 2급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제 그의 변호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알겠죠? 사건을 기각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할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농어를 설명하는 동안 필립 듀베이 전 LA 카운티 공공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고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농어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알겠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단계에서 형사사건에서 기각 신청이 성공할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요. 아니에요. 드문 일입니다. 제 경험상 초기 단계에서 중범죄 살인이나 살인 미수 혐의가 기각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매우 드문 일입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제기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실제 혐의가 기각되는 것만큼 긍정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그것은 재판에서 제출될 증거를 조금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신청이 성공하더라도 검찰은 다시 대배심을 소집해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다시 시작합니다. 글쎄요,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이 신청 중 하나에서는 이 사건을 기각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편견을 가지고 기각하려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이 사건은 대배심에 다시 회부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보죠. 알겠습니다. 드물지만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혐의 취하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부분을 더 알고 싶습니다. 두 개의 별도 기각 신청이 있으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각 신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각 신청은 이 사건을 기각할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근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사건을 무효화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검찰이 게르하르트에게 불리하지 않은 증거, 즉 그가 범죄에 대해 무죄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질문은 아마도 그들이 말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일 겁니다. 그들은 두 명의 의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의사 진단서 양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양식이 두 의사가 아리엘의 부상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없었다고 결론 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자, 왜 그게 중요할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인 측은 2급 살인 미수 혐의를 입증하려면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가지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은 검찰이 그 부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두 명의 의사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를 진찰했습니다. 두 의사 모두 그녀의 부상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위로 폭행했다는 혐의가 있는데 스페이책 형사는 대배심에서 그 바위가 소프트볼보다 작았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못한 정도라는 점은 명백히 무죄를 입증하는 정황 증거입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명백한 무죄 입증 정황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의도를 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주추 측은 대배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대배심을 오도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증거로 제출된 의사의 보고서 또는 그로 보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부상이 사망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요 옆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립,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게 좋은 주장인가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가 그 돌로 그녀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는 뜻이니까요. 제 말은 그가 그녀를 죽일 수도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2급 살인 미수입니다. 그는 그녀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단지 그 행위를 완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에니 박사님의 문제입니다. 여기 의견 제시한 의사가 아니라 코에니 박사님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그가 죽일 수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그녀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 또는 그녀에게 주사기를 놓으려고 했을 때 혹은 돌로 머리를 내리치려고 했을 때 그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가 의도를 실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죄라는 뜻은 아니며 단지 미수죄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한 만약 그가 그 돌로 그녀의 머리를 계속 내리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가 그 돌을 들어 정말로 그녀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5번, 20번, 30번, 40번 결국 그녀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한두 번만 맞았다는 사실이죠. 그 행위가 등산객이나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로 방해받았을 수도 있지만 실행이 불가능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가 관건이고 그것은 대배심이 판단할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베개로 다른 사람을 때린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법적으로는 그게 살인 미수에 해당할 수 없으니 그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돌이나 아니면 주사기 같은 걸 다루거나 혹은 그녀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려고 했다는 혐의가 있을 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다는 게 당신의 의견이죠. 맞습니까? 의사는 그녀가 입은 부상으로 사망 위험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있었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당신은요? 진짜 질문은 그 등산객들이 그 길을 지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었을까 하는 거죠. 그 말은 만약 검찰의 주장이 맞다면 그가 일을 끝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마도 일어났을 일은 그녀가 죽고 그녀의 시신이 저기 태평양 절벽 아래로 던져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녀는 연경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판단의 기준은 의도에 있습니다. 실제로 근본이 되는 살인 행위나 실행이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에 악의적 의도가 있었는가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저기 들어봐요. 대배심이 이 보고서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장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인가요? 대배심을 오도했다면 그 사건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런 증거가 대배심에 제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대배심 심리는 재판이 아니잖아요. 좀 일방적이지 않나요? 검찰이 제시하는 것만 보는 거 아닌가요? 대배심의 면책적 정보 규정과 그들이 이를 제시해야 했던 근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얼마나 많은 배심원들이 기소에 찬성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와이 법상 9명이 필요합니다. 12명 중 9명만 찬성했다면요. 그리고 이 증거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되었어야 했다는 점에서 9명 미만이 찬성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개연성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보고서들이 제출되었다면 진정한 기소장 반환에 반대하는 쪽으로 균형이 기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비록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가 어차피 그 일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증명하는 건 그가 하지 않은 것과 그녀가 살아남은 것에 감사한다는 점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근본적인 의도를 무효화하거나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의 법적 책임입니다. 좋아요. 그 부분은 잠시 미뤄두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첫 번째 기각 신청에서 두 번째 기각 사유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시 게르하르트의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 주장은 전문 증거, 즉 전에 들은 말에 관한 것입니다. 필립,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전문 증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전문 증거가 나쁘고 재판에서 허용되지 않을까요? 먼저 그 이유를 알아야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문 증거란 법정 밖에서 누군가가 한 말을 법정에서 인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에서는 법정 밖에서 한 말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증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직접 반대 신문하거나 그 진위와 정확성, 신뢰성을 검증할 기회 없이 그냥 제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3차, 4차, 5차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실제 사실이 왜곡되고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대배심에게 무엇이 말해졌는지 오해를 주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재판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어차피 기준이 그렇게 낮을 때는 말이죠. 당신은 증인들을 직접 데려와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고 정확히 무슨 말이 오갔는지 직접 증언하게 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해서가 아니라요. 정말 훌륭한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설명 중 가장 명확했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기쁩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해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죠. 만약 누군가가 와서 네, 존 스미스가 저한테 피고인이 그녀를 죽였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건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진술이 실제로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증언하지 않아도 특정 진술이 다른 목적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지만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변호인 측은 검찰이 대배심에 오해 소지가 있는 전에 들은 증거를 제시했다며 이 사건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사가 대배심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오해 소지는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변호인 측은 주 검찰이 이를 입증하려고 3중 전에 들은 증거를 제시했다고 주장합니다. 게르하르트가 다시 피고인은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일에 대해 아들 에밀에게 자백했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합니다. 잠깐만요.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변호인 측은 검찰이 대배심에서 스파첵 형사의 증언을 제시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에밀이 경찰과 한 인터뷰와 관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스파첵 형사의 증언이 에밀을 면담한 형사가 말한 내용과 그의 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반복하고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에밀이 실제로 말한 내용이 왜곡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제기되는 문제는 왜 에밀이 처음부터 대배심에서 직접 증언하지 않았냐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가 실제로 뭐라고 말했다는 의문이 있다면 그냥 그를 증언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가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다고 증언하게 하면 되는데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측에 따르면 스페이스 형사는 대배심에 에밀이 소환된 사실을 알렸지만 에밀이 참석할 수 없었다고 대배심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변호인 측은 에밀이 피츠버그에 있었고 언제 하와이로 돌아와 증언할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잠깐만요. 펜실베이니아에 있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증언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원 증거의 목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영상으로도 증언할 수 있었고 전화화로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그를 소환할 수도 있었으니 검찰이 그를 증언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밀이 했다고 주장되는 말에 대한 전원 증거만을 대신 사용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필립, 에밀의 행동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초기 주장을 짚어봐야겠어요. 변호인 측이 맞나요?
그가 법적으로 증언할 수 없는 증인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증건 불가는 전문 용어입니다. 불가라는 건 단순히 다른 일로 바쁘거나 다른 약속이 있거나 휴가를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증언 불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법정에 올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는 관할 구역을 벗어나 도주할 위험이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소환 절차를 통해 그의 출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그냥 전화로 못 가겠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오해 소지가 있는 전원을 대배심에서 인정함에 있어 하와이 법상 대배심 절차에서는 전원이 증거로 인정된다는 점이 닥터에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합니다. 출석 불가 자체가 오해를 일으키는 건 아니며 오해를 유발한 건 경찰의 행동입니다. 즉, 이 좋은 닥터가 아들에게 자백했는지 아니면 아들이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불분명하게요. 그래서 배심원들은 그가 자백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건 심각한 주장입니다. 자백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100. 그럼 당신은요? 우리는 변호인이 주장 중이구나라고 생각하죠. 맞죠? 에밀이 증언할 수도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왜냐하면 변호인 측이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검찰은 에밀이 증언할 수 없도록 해서 전략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려고 했던 거죠. 삼중 전원 증거로 게르하르트가 거짓 자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변호인에 따르면 에밀이 메트로폴리탄 폴리스 디파트먼트 형사들과 나눈 인터뷰 녹취록은 피고인의 실제 발언과 인정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녹취록은 최선의 경우에도 에밀이 아버지가 아리엘을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 했다고 자백했다고 추정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에밀은 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는 그가 그녀를 절벽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실제 발언을 더 캐묻자 에밀은 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가 한 말이에요. 저는 거의 대부분 그는 그냥 내가 그녀를 죽이려고 했다고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라고 물었고 그들은 절벽 끝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뛰어내릴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에밀이 분명히 한 것은 피고인이 그녀를 절벽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고 자백한 것이 아니라 에밀이 단순히 피고인이 그녀를 절벽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고 추측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거 형사는 그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버지가 아리엘을 절벽에서 밀었다고 인정했는지 묻자 에밀은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애매하게 말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에밀은 인터뷰 녹취록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애매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에밀이 그의 아버지가 아리엘을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느슨하게나마 자백했다고 분명히 했다는 해석입니다. 그것은 에밀의 말이 아니라 형사의 의역과 단어 선택인가요? 그래서 파고 형사의 보고서는 에밀이 아버지가 느슨하게 말했다고 했다고 주장해 에밀의 실제 발언을 잘못 전달한 것입니다. 그 IT, 아리엘을 절벽에서 밀려고 했다는 자백이란 뜻이에요. 에밀의 해명 발언을 공정하게 해석하면 에밀은 그의 아버지가 명확하게 자백했다기보다는 자백했다고 추정했다는 것입니다. 형사 스파첵의 대배심 증언은 파거 형사의 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반복하고 있으며 에밀의 해명에 대해서는 스파첵 형사가 대배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는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는 처음에 아버지 게르하르트가 아리엘을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게르하르트가 그 말을 대충 한 것이라고 어느 정도 해명했습니다. 스파첵 형사는 파거 형사의 애매한 발언을 에밀에게 돌렸을 뿐만 아니라 에밀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리엘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려 했다고 추정한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명확하게 자백한 것이 아니라 절벽에서 밀었다고 추정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파고 형사의 보고서는 결함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에밀이 무언가를 추정했다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던 반면 스파첵 형사의 대배심 증언에서는 에밀이 무언가를 추정했다는 언급이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삼중 전원은 편견을 불러일으킬 만큼 모호하고 혼란스럽지만 대배심 절차에서 에밀의 직접 증언이 있었다면 전원의 모호함을 명확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와이 법에는 전원이 대배심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을 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코에니히 박사가 아들과 나눈 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대배심원들은 추측하며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기준이 너무 낮다는 거죠. 즉 범죄가 저질러졌고 그 범죄를 의사가 저질렀다는 개연성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명 중 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실제로 9명보다 적은 동의를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소를 결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당신이 해야 할 일 또는 판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건을 대배심에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심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용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게으르거나 조금 나태하다고 해서 이 기소가 영원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의사가 실제로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그는 정의로부터 도망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대배심 전에 핵심 증인 확보를 조금 게을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이 말은 그런 신청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놀라웠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 논점은 이 결함들이 배심원의 기소 가능성을 부당하게 높였다는 겁니다. 즉, 배심원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의사들은 사망 위험이 크지 않았으며 게르하르트가 직접 자백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 사건이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호인 측은 두 번째 기각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짧은 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주장에서는 변호인 측이 해당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필요한 통지나 세부 사항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조치나 2급 살인 미수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소장이 너무 포괄적이죠.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중대한 조치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절벽에서 밀려고 했나요? 회수되지 않은 바이알에서 알 수 없는 물질을 2개의 회수되지 않은 주사기로 그녀에게 주입하려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소프트볼보다 작은 돌로 그녀를 내리쳐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상해를 입힌 것인가요? 분명히 그들은 증거 해석에 약간의 색을 입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 그들은 기소장이 결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르하르트 형사 피고인은 자신이 무엇에 대해 방어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법원에 사건 기각을 요청하거나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체적 명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혐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로 제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방어 대상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 조치는 무엇이며 필립, 두 번째 기각 신청에 대한 의견은? 저는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판으로 가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주장은 사망이 주사기, 바위 또는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린 것 중 하나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네, 변호인 측은 배심원들에게 만장일치 지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배심원이 하나 이상의 중대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어떤 구체적인 이론에 의존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변호인은 추측에 의존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측은 세 가지 모두에 대해 모든 증거를 방어하기 위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성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통 사건을 구체적 명세서 청구를 위해 다시 돌려보내지만 반드시 기각되는 건 아니며 배심원단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4명은 그가 돌로 하려 했던 것 같아 라고 3명은 주사기 내용물을 몰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단순히 의사라서 갖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2명은 나는 그가 그녀를 절벽에서 밀려고 했다고 믿지 않아. 어차피 그들이 절벽 가장자리 가까이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글쎄요, 실제로 실행될 수 없는 이론 같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 사건이 명세서 제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변호인이 재판에서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2월 9일에 여기서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이 이 주장을 반복해서 할 것이고 검찰 측의 반박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건 무죄를 입증하는 정보가 아니다. 이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이 증인은 이용할 수 없었다.
알다시피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판사님께서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판사님이 실제로 이 기소를 기각하고 다시 대배심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모든 것이 수정되고 구체적인 명세서가 명령되면 변호인 측은 실질적 조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신청들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부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기각해도 불이익은 없게 해주세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검찰이 또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막히지 않아요. 검찰은 사법 시스템에서 매일 실수합니다. 그게 그들이 일부러 상대방을 속이려고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조금 부주의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도 처벌하려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고자 하며 이것이 사법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잡았다의 순간이나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닥터는 풀려났습니다. 하와이에선 절대 불가능해요. 꼭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변호인이 아니라 검사와 검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서류를 제출했었는데 그 내용이 게르하르트 맞죠?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에 경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만약 그가 재판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그 점이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형사 피고인에게는 자기 부재 거부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그것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침묵을 선택한 것이 만약 증언을 하게 된다면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3월 24일 체포되기 전까지 사건 발생 후 체포될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경찰이나 어떤 긴급 서비스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배심원단은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 처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체포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밝힐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체포 전 침묵은 피고인의 신빙성과 관련해 충분한 증거 가치가 있으므로 반대 신문에서 공정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주초는 피고인이 체포 전 경찰에 진술하지 않은 점을 신빙성 문제로 제기할 수 있고 이는 배심원단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필립,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봐, 들어봐. 그가 증언대에 올라 자신을 변호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들은 왜 경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왜 최초 대응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다는 거지. 왜 그렇게 확고하지 않았나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들이 맞나요? 그걸 포함하고 그에게 증언대에서 물어볼 수 있나요? 미국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 생각에 60년대였던 것 같은데 체포 전 침묵은 관련이 있다면 증언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지어낼 수 없고 침묵도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사건 또는 체포 3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나 체포 시점과 맞물리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관건은 법원 허용 여부입니다. 이것은 항상 재량에 달린 선택이며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증언대에 서는 위험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증언하게 된다면 왜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질문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그 훌륭한 닥터에게 공정하게 말하자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는 의사이고 자신의 분야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아마도 이전에는 한 번도 형사 피의자가 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거나 모르는 것이 형사수사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조차도 전혀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인과 민간인에게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변론에서 배심원들에게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죄 판결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거나 빠뜨린 모든 행동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와이 법에 따르면 이 혐의들은 종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필립 듀베이 정말 오랜만이네요. 반가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훌륭한 분석이었습니다. 항상 당신의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이드바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그렇듯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 부탁드립니다. X나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세요.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